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한 소녀의 이야기로 시간을 거슬러 갑니다. 759년 여름 바람이 흐르던 어느 날, 창경궁으로 향하는 한 가마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죠. 그 안에는 아직 15살밖에 되지 않은 소녀가 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이라면 중학교 2학년쯤 될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마주하게 될 신랑은 66살의 노인이었습니다. 조선의 왕, 영조였죠. 둘의 나이 차는 무려 51세. 조선 왕조 500년 역사에서도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녀의 삶은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그녀의 운명을 알았다면 누구라도 그렇게 속삭였을 겁니다. 편안해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동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 주세요. 하지만 제가 하는 일이 정말 마음에 드신다면요. 그리고 여러분의 위치와 지금 시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불을 끄고 선풍기를 켜서 편안한 소리를 내며 오늘 밤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나는 지금도 그 장면을 생생히 떠올릴 수 있습니다. 간택장 안은 숨조차 무거웠죠. 궁녀들의 옷자락이 스치는 소리, 향로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그리고 66세의 왕이 천천히 걸어 들어오는 소리. 백발의 왕이었지만 그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분의 한마디 한마디는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들었죠. 그때 왕이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깊은 것이 무엇이냐? 모든 교수들이 일제히 엎드려 대답했습니다. 산이 깊사옵니다. 물이 깊사옵니다. 그런데 내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인심이 가장 깊사옵니다. 잠시 궁 안의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영조의 눈이 나를 뚫어보았죠. 인심이라 그대는 그 깊이를 보았느냐? 그 질문에 나는 단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는 산보다 깊고 바다보다 넓은 어둠과 빛이 숨어 있으니까요.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왕비가 될 아이로 불리게 되었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왕이 내 대답에 감탄한 이유는 단지 지혜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아마 외로웠을 겁니다. 자신을 이해해 줄 단 한 사람을 찾고 있었던 거죠. 권력의 정상에 오른 사람일수록 마음의 깊이를 헤아려 줄 누군가를 그리워합니다. 아마 그게 인간이라는 존재의 아이러니일 겁니다. 영조는 또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은 무엇이냐? 사람들은 모란, 장미, 연꽃을 외쳤지만 나는 대답했습니다. 목화꽃이 가장 아름답사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백성을 따뜻하게 하는 꽃. 향기보다 실용을 중시한 답이었죠. 그때 나는 몰랐습니다. 그 한마디가 왕의 여인이 되는 문을 열어버렸다는 것을요. 궁중에서는 나를 두고 수많은 소문이 돌았습니다. 어린 게 영조의 눈에 들었다더라. 입 하나로 왕비가 됐다더라. 하지만 진실은 간단했습니다. 나는 그저 솔직했을 뿐이죠.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건 꾸며진 지혜입니다. 진심만이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산보다 깊은 건 사람의 마음이에요. 어머니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 웃었습니다. 그 마음이 너를 어디로 데려갈지 모르겠구나. 그 말이 예언이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간택되었고 그 순간부터 나의 이름은 왕비로 불리게 되었죠. 기쁨보다 두려움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나는 궁으로 들어가면서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죠. 부디 이 마음이 나를 지켜주길. 그날 하늘은 이상할 만큼 맑았습니다. 마치 조용히 미소 짓는 듯 했어요. 역사책에는 기록되지 않았겠지만 나는 그날의 하늘빛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인심보다 깊고 목화꽃보다 하얗던 운명의 색이었죠.
혼례날 궁중은 장엄했지만 어딘가 싸늘했습니다. 온 조정이 모여 왕의 재혼을 축하했지만 그 시선에는 축복보다 놀라움과 속삭임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녕 15살의 왕비라니. 영조께서는 이제 손잡벌 되는 신부를 맞으셨다지? 나는 붉은 홀레복에 몸을 감싼 채 떨고 있었습니다. 천년을 견디는 비단보다 더 무거운 옷이었죠. 왕비의 관을 쓰는 순간 나는 소녀가 아닌 누군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내 마음대로 낼 수 없는 자리, 그게 바로 왕의 곁이었습니다. 혼례식이 끝난 뒤 영조가 내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자국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대는 두려운가? 그 물음에 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조용히 웃더니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두려움도 지혜의 한 부분이지. 그 한마디가 나를 묶어버렸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궁중의 촛불은 흔들렸습니다. 그 긴 그림자 속에서 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정치였다는 걸요. 조선의 안정을 위해, 영조의 명맥을 위해 나는 선택된 인심이었습니다. 왕실의 나이 차를 두고 비아냥이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내 친할아버지보다 영조가 더 나이가 많다는 사실은 조롱의 대상이 되었죠. 장인이 사위보다 젊은 혼례라니 이보다 괴이한 일이 또 있을까? 궁궐의 벽 너머로 새어나오는 웃음소리는 차라리 칼 같았습니다. 나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웃음은 내 목숨이 걸린 예의 속에서만 허락된 것이었으니까요. 처음 며칠은 말 그대로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궁의 복잡한 예법, 각 부서의 호칭, 매일 바뀌는 식사 절차, 왕의 기침 한 번에도 나비처럼 떨리는 신하들의 모습, 모든 게 낯설고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곳에서 살아남겠노라. 궁궐은 화려하지만 그 안의 공기는 바늘 끝처럼 차갑습니다. 왕비의 웃음 하나에도 뜻이 있고 눈길 하나에도 정치가 숨어 있습니다. 나는 곧 깨달았죠. 이곳에서 감정은 사치라는 걸요. 그날 궁녀들이 내 옷 치수를 재러 왔습니다. 마마, 돌아서 주시옵소서. 그 말에 나는 무의식적으로 몸을 돌렸다가 멈췄습니다. 내가 돌아가면 될 것을 감히 누구에게 돌아서라 하느냐. 궁녀들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나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왕비란 태생이 아니라 기세로 존재하는 자리라는 것을요. 그날 이후 궁중에서는 나를 두고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새 왕비는 만만치 않다. 영조는 내게 자주 시를 읊어주었습니다. 왕후, 마음이란 강물과 같아야 하오. 흐르되 넘치지 말고 고요하되 멈추지 않아야 하오. 그 말이 참 어렵게 느껴졌죠. 나는 아직 마음이 무엇인지도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시구가 아니라 통치의 철학이었습니다. 왕은 세상을 다스리지만 마음의 물결은 감히 다스릴 수 없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분은 내게 끌렸던 걸지도 모릅니다. 그는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었지만 내 안의 순수함만은 통제할 수 없었으니까요. 어쩌면 영조에게 나는 마지막 희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지친 왕에게 정치가 아닌 사람으로서의 대화를 건넬 수 있는 유일한 존재. 그러나 그런 따뜻한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정성강호의 위패가 차가운 향불 사이에 놓인 날, 나는 왕비로서 첫 제례를 주관했습니다. 무릎이 저려와도 눈물이 흘러도 멈출 수 없었죠. 조선의 모든 시선이 내 손끝에 달려 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나는 단단해졌습니다. 어린 소녀였던 나는 궁중의 법도 속에서 철의 여인이 되어갔죠. 왕의 옆에 앉아있되 감히 그 곁을 넘보지 않는 존재로
사랑과 권력의 경계, 그곳이 바로 내가 서야 할 자리였습니다. 그해 겨울 궁궐의 매화가 피었을 때 나는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자. 사람의 인심이 가장 깊다면 그 안에는 두려움보다 더한 용기도 있을 테니. 그렇게 나는 조선의 왕비로, 그리고 살아남아야 하는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새벽마다 울리는 종소리가 궁 안을 깨웁니다. 그 소리에 맞춰 나는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왕비의 하루는 눈을 뜨는 순간부터 예법의 연속이었죠. 몸을 씻는 순서, 비녀를 꽂는 각도, 옷깃의 방향까지 모두 규범이었습니다. 사소한 실수 하나가 신하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세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날들 속에서도 나는 점점 다른 얼굴의 나를 발견했습니다. 조용히 웃되 감정을 감추는 법, 말을 아끼되 마음을 잃지 않는 법. 어린 왕비였던 나는 그렇게 차가운 미소를 배웠습니다. 궁중은 늘 예쁨보다는 위엄을 요구했습니다. 사람들이 내 얼굴을 볼 때 그들은 여인을 보지 않았습니다. 왕의 권위, 왕실의 체면, 조선의 질서, 그 모든 상징을 한 몸에 짊어진 거울이 되어야 했죠. 그래서 웃음도 눈물도 심지어 한숨조차 조심해야 했습니다. 웃으면 경망스럽다고 하고 울면 불길하다고 하니 말입니다. 결국 남은 것은 냉정한 뿐이었죠. 어느 날 영조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왕후, 그대는 내 마음을 편하게 하는구려. 나는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서늘했습니다. 편하다는 말이 곧 통제할 수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나는 왕이 만든 질서 안에서 움직이는 조각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내 나름의 방식으로 왕을 관찰했습니다. 그분은 겉으로는 냉철했지만 밤마다 침전해서 오래된 편지를 읽곤 했습니다. 그것은 정선광후가 생전에 남긴 서찰들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영조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봤죠. 그 모습이 낯설 만큼 인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그분에게 나는 과거의 그림자를 덮기 위한 새로운 기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정순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궁중에 울려 퍼진 날,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새 왕비는 냉정하되 어리석지 않다. 그 평가는 칭찬이자 경계였습니다. 왕비가 감히 지혜로워 보여도 안 되는 자리였습니다. 너무 순하면 이용당하고 너무 똑똑하면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죠. 나는 그 사이를 걸었습니다. 지혜로운 척하지 않되 절대 어리석지 않은 듯이. 그건 마치 칼날 위에서 춤을 추는 일이었습니다. 1767년 나는 경복궁 예터에서 친잡례를 주관했습니다. 직접 누에를 길러 실을 뽑아 백성의 옷감을 짜는 왕비의 의식이었죠. 조선 왕비로서 무려 300년 만에 부활한 전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젊지만 지혜롭고 단단한 왕후로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한참 동안 손가락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비단을 짜다 문득 손끝이 피에 젖어 있었거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왕비의 아름다움은 희생 위에 짜여진 직물과 같다는 것을요. 사람들은 나를 두고 영조의 총애를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었지만 그 총애는 언제든 칼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왕의 마음은 깊지만 권력의 바다는 더 깊었습니다. 내 한마디가 정쟁이 되고 내 미소 하나가 세력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의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늘 이상적인 왕비로 존재했지만 밤이 되면 거울 속에 비친 나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인심 속에서 살아가는 걸까? 그 물음의 답을 찾기도 전에 내 인생의 첫 폭풍이 찾아왔습니다. 1762년 바로 이모화변 사도세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왕이 아들을 뒤주에 가두고 죽였다는 그 끔찍한 사건. 그때 나는 겨우 18이었습니다. 궁중의 복도는 피와 공포의 냄새로 가득했죠.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정순왕후가 세자를 모함했다더라. 어린 왕비가 권력을 잡으려 했다더라. 그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니라 말해도 믿지 않았을 테니까요. 왕의 결정 앞에서 왕비의 입은 늘 닫혀 있어야 했습니다. 나는 세자의 죽음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궁궐은 가족이 사는 곳이 아니라 권력이 살아 숨쉬는 생물이라는 것을요. 그 안에서 살아남으려면 감정보다 생존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무 빨리 그 법을 배워버렸습니다. 그날 밤 바람이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궁궐의 달빛 아래 나는 홀로 중얼거렸죠. 사람의 마음이 가장 깊다 했지만 어쩌면 그 깊이 속에는 끝없는 어둠이 숨어 있었던 걸까. 뒤주 앞의 마당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바람은 잦아들었는데 등불 심지에서만 미세한 탁탁 소리가 났죠. 나는 발끝으로 돌층계를 더듬으며 한 걸음씩 내렸습니다. 몸은 왕비의 예복에 갇혀 있었지만 마음만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문을 사이에 두고 아버지와 아들의 호흡이 서로 엇갈리던 밤. 숨소리가 멀어질수록 세상의 소문은 가까워졌습니다. 나는 그날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린 왕비였고 예의 그 자체였고 정해진 동선 바깥으로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세자가 뒤주에 갇혔다는 말이 퍼진 뒤 내 정악의 공기는 낯선 냄새로 얼룩졌습니다. 약재 냄새, 눅눅한 나무 냄새, 사람들의 속삭임이 비린내처럼 떠다녔습니다. 누군가는 내 이름을 불렀고 누군가는 내 등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그날 나를 부른 목소리들 중에 사실을 말하는 입은 거의 없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가야금의 현을 튕겼습니다. 소리가 물에 잠기듯 낮게 꺼졌습니다. 궁인의 발걸음이 지나갈 때마다 실 한 올이 끊기듯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 밤에 나는 처음으로 살아남는다는 말의 진짜 뜻을 배웠습니다. 견디는 것, 그리고 입을 다무는 것, 그 두 가지가 전부였습니다. 왕은 냉정했습니다. 눈빛이 맑았다기보다 모든 결정을 이미 지나서 보는 사람의 눈 같았습니다. 사랑과 통치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자의 눈. 나는 그분 곁에서 기도를 올리면서도 어느 말이 위로가 될지 몰랐습니다. 위로는 때로 불경이니까요. 왕의 결정을 향한 위로라니 듣는 사람에 따라 그건 곧 비난이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새벽녘 영빈이 씨의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나에게 오지 말라고, 오늘은 그리하지 말라고요. 나는 알았습니다. 세자의 생모와 왕의 사이에 미세한 금이 더 깊어졌음을, 그리고 그 금 위에 내 이름이 아슬아슬하게 얹혀 있음을. 내가 간다면 위로가 아니라 변명으로 들릴 가능성이 컸습니다. 궁궐에서는 때가 자비이고 거리 두기가 예의입니다. 말 대신 침묵을 보내는 법도 그날 배웠습니다. 무심히 던져진 말들은 나를 겨눴습니다. 어느 날 낮에는 이런 소문이 떠돌았죠. 그 어린 왕비가 세자를 모함했다더라.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물그릇을 가만 내려놓았습니다. 물이 흔들리지 않게, 내 손도 흔들리지 않게. 진실은 한 줄이지만 소문은 10갈래로 자랍니다. 마치 장대비 후의 버섯처럼요. 자라나는 속도는 빠르고 따내어 설명하기는 늘 늦습니다. 여기서 하나, 옛사람의 말을 덧붙여 볼까요? 집안을 지키는 처음과 끝은 말이 아니라 마음이라 했습니다. 마음이 정조하면 말은 따라앉는 법이라고요. 나는 그 말이 굳이 도덕 교과서의 문장만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밤마다 그 말을 되뇌며 내 호흡을 붙들었습니다.
그 뒤로도 한동안 궁은 조용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무너진 뒤의 조용함은 새벽녘 안개처럼 얇아서 손으로 쓸어도 감촉이 없습니다. 나는 예법을 어김없이 지키며 상복을 맞췄습니다. 상복의 천은 생각보다 거칠었습니다. 뺨을 스치면 비단이 아니라 모래 같았죠. 그 거칠음이 매일을 깨웠습니다. 관청에서 오는 문서들은 냉정하게 정리된 문장으로 사건을 적었습니다. 나무판 위에 누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 몇 자 몇 획으로 합리화된 기록들이었죠. 하지만 인간사의 심연은 대개 기록을 비웃습니다. 학계에서는 아직 논쟁적이다 라고 말할 만한 여지도 적지 않았습니다. 세자의 병증이 어디에 닿아 있었는지, 왕의 마음이 어디까지 무너져 있었는지, 그날 결정이 오직 국정의 무게였는지, 혹 절망의 폭주였는지, 그중 어느 한 줄도 종이 위에서 명확해질 리 없었습니다. 나는 그 모호함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호함이야말로 궁궐의 가장 오래된 공기라는 사실도 배웠습니다. 달빛이 처마 끝을 스친 밤이면 뒤주의 나무결이 손끝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귀에 들린 것은 아무 소리도 아니었지만 아무 소리가 아닌 그 정막이 더 많은 것을 말했습니다. 그 후로 나는 내 일상을 더욱 촘촘히 묶었습니다. 침전의 자리를 조금 낮추고 식사를 한 숟갈 덜고 말을 한 토막 줄이고 눈길을 한치 낮추었습니다. 이렇게 사소한 것들이 약속처럼 쌓이면 사람들은 안심합니다. 안심하는 사람은 칼을 내려놓죠. 나는 그들과 내가 서로의 칼집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칼날이 아니라 칼을 쉬게 하는 집. 하나 덧붙이자면 궁중에는 이상한 풍습이 하나 있었습니다. 겨울이면 상궁들이 장화 안에 따뜻한 쌀주머니를 넣고 다녔어요. 발목이 얼면 마음도 얼어붙는다고 믿었거든요. 그 주머니를 내게 건네줄 때 그들의 손이 내 손보다 더 차갑다는 걸 알았습니다. 권력의 가장자리에서 지내는 사람들의 처는 늘 조금 낮습니다. 웃을 때도 낮고 울 때도 낮죠. 나는 그 천을 잊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가끔은 웃으며 묻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쌀이 더 뜨겁냐고요. 그럼 상궁이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쌀이 아니라 마마의 눈빛이 뜨겁다고요. 가벼운 농담이었지만 그 말이 그날의 내 호흡을 살려주곤 했습니다. 나는 어느 저녁 왕께 작은 차를 우렸습니다. 말없이 올린 잔, 말없이 들어 올리는 손. 차의 연기는 얇고 길었습니다. 내가 말했다가는 모든 문장이 신문처럼 들릴 것 같았으니 연기가 대신 말을 하도록 놔두었습니다. 속으로는 단 한 가지만 빌었습니다. 이 기록의 바다 한가운데서 언젠가 누군가는 사람을 먼저 볼 수 있기를. 아버지와 아들, 왕과 신하가 아니라 끝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두 인간으로서의 안타까움을요. 어느 비개인 날 달이 막 솟아오를 무렵이었습니다. 내 처소의 지붕 위에서 툭툭 소리가 나 한참을 올려다봤죠. 대나무가 온도에 맞춰 수축하며 내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문득 뒤주의 나무판을 떠올리게 했고 나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소리가 닮아 있었다고 말하면 누군가는 과장이라고 하겠죠. 하지만 기억의 귀는 언제나 제멋대로니까요. 그 제멋대로가 때로 인간을 지켜주기도 합니다. 마치 매듭처럼 끊어지지 않게 묶어주니까요. 그 무렵 나는 종종 새 손의 정각 앞을 먼발치에서 지났습니다. 아직 어린아이의 웃음이 창살 사이로 튀어나오곤 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새 손의 웃음은 궁궐의 봄이었고 나는 아직 겨울의 그림자였으니까요. 그 봄에 감히 손을 대면 겨울이 더 길어질 것 같았습니다. 다만 마음속으로는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잘 자라주기를, 앓지 않기를.
오래 웃기를. 언젠가는 그 웃음이 궁궐의 공기를 바꿀지도 모른다고. 그 작은 가능성 하나에 기대어 밤을 버텼습니다. 이쯤에서 하나의 학문적 말씨를 빌리자면 사도세자의 최후와 영조의 결단은 당시의 제도, 심리, 정쟁이 교차한 결과였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다만 각 요소의 비중은 학계에서는 아직 논쟁적이다. 그 문장을 마음속에 적어두고 나는 다시 예복의 매무새를 고쳐맸습니다. 논쟁적이라는 단어는 나를 구해주었습니다. 누구도 단정할 수 없다는 사실이 내게는 숨구멍이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사소한 고백 하나. 그 시절 나는 밤마다 작은 목화송이를 품고 잠들었습니다. 첫 간택의 대답이었고 나를 여기까지 데려온 말의 씨앗이었으니까요. 손바닥만 한 그 하얀 송이가 볼에 닿을 때 마음이 조금 덜 흔들렸습니다. 혹시 궁금하실까봐 말씀드리면 네, 가끔은 베개보다 푹신했고요. 아침이면 머리맡에 솜이 날려서 상궁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왕비가 됐다고 먼지에서 자유로운 건 아니더군요. 권력도 결국 하루에 한 번은 먼지를 털어내야 작동합니다. 아마 그게 세상사 유지보수의 비밀일 겁니다. 그 밤들을 지나며 나는 내 안의 목소리를 아주 작게 줄였습니다. 예법만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조율이었죠. 그러나 줄였다고 해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나의 목소리는 종종 꿈에서 다시 커졌고 꿈속에 나는 뒤주의 앞에서 발걸음을 돌려 세자를 꺼내오곤 했습니다. 아침이 오면 그 꿈은 바스라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 정갈한 미소로 궁을 걸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의 호흡으로 하루를 넘겨야 하니까요. 영조가 세상을 떠난 그 해, 나는 31였습니다. 궁궐의 종소리가 장중하게 울리고 왕이 머물던 정악마다 흰 천이 걸렸죠. 그날부터 나는 왕비가 아니라 왕대비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내게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들의 인사는 존경이었지만 그 속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왕이 사라지면 세상은 바뀝니다. 그분의 숨결 하나로 움직이던 조정이 이제는 새 주인을 찾아야 하니까요. 새 왕은 정조, 즉 내 조카벌 되는 새손이었습니다. 나는 그 아이가 왕좌에 오르는 모습을 보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내가 겨우 15세 궁으로 들어왔을 때의 그 떨림, 그것을 그 아이의 눈에서 다시 본 듯 했죠. 정조는 처음에는 내게 공손했습니다. 그는 나를 할머니 마마라 부르며 예를 다했지만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조심스러운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왕실의 피를 나눈 가족이지만 동시에 서로의 정치적 존재이기도 했으니까요. 정조가 즉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궁궐의 공기는 다시 팽팽해졌습니다. 그날 밤 나는 등불 앞에서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내 안에는 두 개의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죠. 그래, 세자의 억울함은 풀어야지. 하지만 그것이 영조의 결정을 부정하는 일이라면 그 두 생각이 부딪힐 때마다 심장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나는 한 인간의 아내였고 또 다른 인간의 할머니였습니다. 역사 속의 인물로는 단 한 줄이지만 그날의 나는 단 한 사람의 여인이었습니다. 정조는 개혁을 원했습니다. 그는 부패한 대신들을 몰아내고 새 인재들을 등용했습니다. 그 속도는 무서울 만큼 빨랐고 조정의 공기는 숨막힐 만큼 날카로웠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은 결국 내 친정을 향했습니다. 내 오라버니 김귀주는 영조 때 세력을 키운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정조의 즉위를 진심으로 축하했고 홍인환과 전국념을 탄핵하는 일에도 동참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정조는 김귀주를 흑산도로 유배 보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가 해경궁 홍씨의 부친을 모욕했다. 그 말에 나는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정조의 어머니는 해경궁 홍씨, 즉 세자의 부인. 정조가 어머니를 위했다면 이해할 수도 있었지만 그가 내 오라버니를 보냈다는 사실은 내게는 곧 피의 경고였습니다. 유배지에서 들려온 편지는 짧고 담담했습니다. 누이여, 나를 원망하지 말게. 세상은 누구의 것도 아니네. 나는 그 편지를 베개 밑에 넣고 여러 번 읽었습니다. 글자마다 눈물이 번져 먹이 퍼졌습니다. 그 먹이 마르기도 전에 김귀주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비로소 왕의 죽음을 2번 맞이한 기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내게 왕대비마마라 부르며 절했습니다. 하지만 그 절은 점점 더 얄팍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의 고개가 숙여질수록 내 그림자는 길어졌습니다. 나는 점점 궁의 어른이 아니라 권력의 잔재가 되어가고 있었죠. 그 무렵 정조는 종종 내 처소를 찾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온화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마마, 그 시절의 왕께서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묻는 것은 단지 회상이 아니라 정치의 단서였으니까요. 내 대답 한마디가 기록이 되고 기록은 곧 누군가의 칼날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가장 깊다 하였지요. 왕의 마음도 예외는 아니었답니다. 그 말을 들은 정조는 잠시 웃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엔 이해보다는 경계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직감했죠. 이 아이는 더 이상 손자가 아니라 왕이라는 걸요. 세월이 흘러 정조의 개혁은 궁궐 구석구석에 스며들었습니다. 조정은 젊은 피로 뒤섞였고 옛 세력들은 서서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는 과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내가 침묵하면 현명하다 하고 말을 하면 간섭한다 하였죠. 왕실의 여인이 늙는다는 건 말의 무게가 바뀌는 일입니다. 때로는 그 무게가 돌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밤마다 나는 벽에 걸린 초상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영조의 눈빛은 여전히 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속삭였습니다. 전하, 저는 아직 그날의 대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인심이 깊다 하였는데 왜 그 깊이엔 끝이 없습니까? 학자들은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조와 정순왕후의 관계는 존중 속의 긴장이었다고요. 맞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했지만 결코 믿지는 않았습니다. 궁궐의 관계란 본래 그런 것입니다. 신뢰는 예의의 다른 이름일 뿐이죠. 그리고 나는 그 예의를 무기로 삼았습니다. 침묵의 미소 하나로 세상을 견디며 조선의 가장 복잡한 가족사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그 살아남음의 대가로 내 마음의 일부는 영원히 흑산도의 바람 속에 묻혔습니다. 1800년 여름, 하늘이 유난히 흐렸습니다. 비가 내릴 듯 말 듯한 날들이 이어졌고 궁의 공기에는 이상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흐린 날씨가 곧 한 시대의 끝을 알리는 징조였다는 걸요. 그해 6월 28일, 정조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겨우 49의 나이였습니다. 그 소식이 전해지던 순간 나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궁궐 전체가 정지한 듯 바람조차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웅성거렸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졌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내가 직접 길러낸 왕이자 손자이자 나를 견제하던 적이기도 했던 사람. 그 정조가 이제 세상에 없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 향을 피워 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왕은 떠났고 시대가 비었다. 정조의 아들 순조 겨우 11살. 아직 어린 그 아이는 왕좌에 앉자마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조선의 운명은 다시 나에게 돌아왔죠. 사람들은 나에게 달려와 말했습니다. 대왕 대비마마, 나라가 어수선하옵니다. 수렴청정을 하시옵소서. 나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권력을 다시 쥘 기회.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피의 그림자를 부르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결심했습니다. 어린 왕을 지켜야 한다. 그 말은 곧 나라를 내 손에 쥔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대왕 대비 정순왕 후 다시 조선의 실권자가 되었습니다. 수렴청정의 첫날, 나는 언문교지를 내려 정사를 직접 다스렸습니다. 좌의정 심환지를 영의정으로 올리고 이시수를 좌의정에 앉혔습니다. 모두 노론 벽파 인사들이었죠. 정조가 키운 젊은 남인 계열은 하루아침에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나는 단호했습니다. 선왕의 시대는 끝났다. 새 질서가 필요하다. 학자들은 후일 그날을 정조개혁의 완전한 종식이라 불렀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정조의 개혁을 무너뜨렸습니다. 그것은 복수였을까요? 아니면 생존이었을까요? 사람들은 나를 피에 굶주린 여인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내 속에는 단 하나의 목소리만 있었습니다. 권력을 놓는 자는 반드시 사라진다. 나는 살아남기 위해 칼을 들었을 뿐입니다. 정순왕후의 칼날은 곧 신유사옥으로 이어졌습니다. 1801년 나는 명을 내렸습니다. 천주교를 금하라. 선왕은 관용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천주교는 무부무군, 우후우준이라 했습니다. 아비도 없고 임금도 없다는 사상, 그것은 내 눈엔 반역의 불씨였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더 복잡했습니다. 천주교 신자들 중에는 남인 세력이 많았죠. 정조의 개혁을 지지하던 사람들, 그들을 제거하기 위한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종교는 가장 완벽한 명분이었죠. 신유사옥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인 신부 주문모가 체포되었고 이승훈, 정약종이 처형되었습니다. 정약용과 정약전은 유배형을 받았습니다. 처형된 자만 300명. 조선의 피가 땅을 적셨습니다. 나는 매일 밤 잠들기 전 향을 피웠습니다. 그 연기가 천천히 올라가다 허공에서 흩어질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연기가 사람의 운명이라면 바람은 누구일까? 그때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답했습니다. 바람은 권력이다. 그리고 나는 바람을 쥔 사람이다. 하지만 권력은 결코 오래 머물지 않는 바람이었습니다. 손에 쥐면 사라지고 잡으려 하면 더 멀어지는. 그 무렵 내 귀에는 이런 말이 자주 들렸습니다. 정순왕후는 정조의 유지를 거슬렀다. 그녀의 칼은 피로 물들었다. 나는 그 말들에 일일이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궁궐에서 반박은 패배의 신호였으니까요. 대신 나는 마음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정조가 내 오라버니를 죽였다. 그는 내 가문을 무너뜨렸다. 내가 한 일은 그가 먼저 시작한 복수일 뿐이다. 그 말이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한 핑계였을까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한밤중에 나는 종종 영조의 초상화 앞에 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나를 꾸짖는 듯했죠. 너는 백성을 따뜻하게 한다던 목화꽃이라 하지 않았느냐? 그 물음에 나는 침묵했습니다. 꽃이 피어 있으려면 누군가는 흙이 되어야 하니까요. 나는 이제 목화가 아니라 권력의 뿌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나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왕이란 하늘이라면 왕비는 구름이겠지. 하늘이 움직이지 않으면 구름도 멈춘다.
하지만 구름이 너무 짙으면 하늘조차 보이지 않는다. 나는 그 구름이 되었습니다. 정조의 햇빛을 가리고 순조의 하늘을 덮은 구름. 그 아래에서 조선은 조용히 방향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이미 세도 정치의 그림자가 문턱에 와 있었죠. 학문적으로는 신유사옥을 단순한 종교 탄압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정순왕후는 정치적 생존을 위해 종교를 이용한 최초의 여인이었다. 그 말은 잔인하지만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닙니다. 내가 한 모든 결정은 결국 생존의 언어였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만이 기록을 남깁니다. 그 기록 속에서 나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피의 여인이자 조선의 대왕 대비로. 그날 밤 나는 조용히 눈을 감으며 속삭였습니다. 인심이 가장 깊다 했지. 하지만 그 깊이 속에 빠지면 다시는 떠오를 수 없구나. 참평 4년 2월 9일 나는 조용히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수렴 청정을 그만두겠다는 의지를 담은 교지를 작성한 날이었죠. 순조가 이제 15살이 되어 친정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70을 앞둔 노모처럼 그 아이를 지켜보며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그만 세상이 나 없이도 돌아가겠구나.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왕의 이름으로 권력을 내려놓았지만 세상은 여전히 내 이름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나의 시선 한 번, 말 한마디가 조정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만큼 오래, 너무 오래 왕의 곁에 있었던 탓이겠죠. 그 무렵 조정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순조의 장인 김조순, 안동 김씨의 등장이었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웃으며 나를 찾아왔습니다. 대왕 대비마마, 이제 세상은 젊은 세대의 것이옵니다. 그 말투에는 존경이 담겨 있었지만 속뜻은 뻔했죠. 이제 당신의 시대는 끝났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나는 웃었습니다. 그래, 젊은 세대가 세상을 바꾼다 했던 이도 나였지. 하지만 그 웃음 뒤에 감춰진 건 쓰라린 예감이었습니다. 권력의 중심은 이제 천천히 내 손에서 떠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바뀌고 사람들의 인사말도 바뀌었습니다. 마마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해서 전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로. 그해 여름 나는 다시금 수렴을 치고 정사에 개입하려 했습니다. 아직은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대신들은 눈을 피했습니다. 좌의정 이시수가 일어나 내게 고했습니다. 대왕 대비마마, 지난 4년간의 업적은 참으로 크옵니다. 허나 이제 성상께서 친히 말씀하실 때가 되었사옵니다. 수렴을 거두시옵소서. 그 말은 곧 물러나시라는 뜻이었습니다. 한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내가 그토록 키우고 지켜온 나라에서 이제 내 존재는 짐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손가락 끝으로 수렴의 천을 만졌습니다. 그 천은 한때 내 세상이었지만 이제는 나를 가두는 장막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스스로 그 장막을 내렸습니다. 조선의 여인으로서 마지막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권력이 사라지면 세상은 생각보다 빠르게 변합니다. 내가 이름을 부르던 대신들은 더 이상 나를 찾지 않았고 궁의 복도는 내 발소리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바쁘게 새로운 주인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창덕궁의 정전에서 바라본 하늘은 여전히 푸르렀지만 그 안에 나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목화꽃을 바라보며 차를 우렸습니다. 그 꽃은 여전히 소박했고 변함없이 하얗게 피어 있었죠. 그것만이 나에게 남은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1805년 1월 12일 새벽 바람이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몸이 점점 식어가는 걸 느끼면서 나는 마지막으로 숨을 고르듯 말했습니다. 영조 전하, 이제 그만 쉬렵니다.
사람들이 내 곁에서 울었지만 그 울음소리는 멀게 들렸습니다. 나에게 남은 건 오직 침묵뿐이었죠. 내 시신은 창덕궁 경복전에서 영조의 능으로 옮겨졌습니다. 경기도 구리의 동구릉, 그곳에서 나는 다시 그분의 곁에 누웠습니다. 15에 그를 처음 만났고 61살에 그의 옆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51년의 나이 차이로 만난 두 사람이 결국 한 무덤 아래에 누운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정조의 개혁을 무너뜨린 여인, 신유사옥으로 피를 부른 폭군, 벽파의 수장이자 조선의 어둠. 하지만 나는 다른 이름으로 나 자신을 불렀습니다. 살아남은 자. 15세의 소녀로 시작해 61세의 대왕대비로 생을 마감하기까지 나는 단 한순간도 순수하게 여인으로 존재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의 딸, 아내, 왕비, 어른, 대왕대비, 그 모든 이름이 나를 덮었습니다. 사람들은 나의 냉정함을 두려워했지만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나는 끝까지 버텼고 그 대가로 역사는 나를 혹독하게 기록했죠. 하지만 역사는 늘 관찰자의 시선으로만 쓰입니다. 그 안의 숨결은 아무도 기록하지 않아요. 후세의 학자들은 여전히 나를 논합니다. 정순왕후는 생존의 상징인가, 권력의 화신인가? 그녀는 조선을 세도 정치로 몰아넣은가? 아니면 이미 시작된 변화를 수습한가?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은 여전히 논쟁적입니다. 아마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겁니다. 하지만 내가 남기고 싶은 한 문장은 단 하나입니다. 인심이 가장 깊다. 그 말을 던졌던 그날, 나는 14살의 소녀였습니다. 그때도 몰랐고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정말 깊은지 아니면 단지 끝없이 떨어지는 심연인지. 다만 이제는 압니다. 그 깊은 마음 속에서도 살아남을 의지는 피처럼 뜨겁다는 것을. 정순왕후의 인생은 조선의 권력사 그 자체였다. 15세 궁으로 들어와 61에 세상을 떠나기까지 그녀는 3번의 시대를 통과했다. 영조의 왕비로서, 정조의 대비로서, 순조의 대왕 대비로서. 사랑도 권력도 그녀에게 축복이 아닌 생존의 도구였다. 그녀는 어린 시절 인심이 가장 깊다고 말했지만 인심의 깊이는 곧 권력의 무게이기도 했다. 사도 세자의 죽음, 오라버니의 유배, 정조의 급서, 그리고 신유사옥의 피, 그 모든 비극 속에서 그녀는 한결같이 살아남았다. 정순왕후는 조선을 세도 정치 시대로 이끌었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러나 그 행보를 단순히 야망으로만 볼 수는 없다. 그녀는 권력의 중심에서 세상을 지켜보며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깊고 위험한지를 몸소 체험한 여인이었다. 그녀의 인생은 단지 정치의 기록이 아니라 한 여인이 스스로의 운명을 견디며 살아낸 조선의 초상화였다. 오늘 밤 정순왕후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서 잔잔히 남기를 바랍니다. 부디 우리 모두의 인심도 그 깊이 속에서 길을 잃지 않기를.